이 모습을 보려고 또다시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낭만적인 파리와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것 같았던 몽쉘미셸, 그리고 노르망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에트르타와 옹플레르까지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여행의 일자별 세부 일정부터 가기 전엔 절대 모르는 꿀팁들, 4인 가족이 여행하는데 들었던 총 비용까지 완전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랑스 여행 일정은 파리에서 3박을 하고 렌터카를 빌려서 지베르니를 지나 몽쉘미셸에서 1박, 그리고 옹플레르와 에트르타를 지나서 파리 공항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파리 공항에서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황금 연휴였던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비행기표를 올해 초에 구매했는데 이미 직항편들은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갈 때라서 경유편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 때는 호치민, 올 때는 하노이를 경유하는 베트남 항공 항공편을 13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유럽 가는 김에 동남아도 하루씩 여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좋더라고요. 첫날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호치민에서는 네일도 받고 발 마사지도 받고 쌀국수도 먹으면서 동남아의 저렴한 물가를 즐겨줬고요. 다음날 아침 바로 공항으로 가서 파리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이날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파리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차, 두 번째는 버스, 세 번째는 택시입니다. 저희 숙소는 오르세 미술관 바로 뒤 6구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였는데요. 아리알 B를 이용하거나 로아시 버스를 이용해도 한 번 정도 메트로나 버스로 환승이 필요해서 옵션에서 제외했고, 택시는 볼트나 우버를 이용하거나 공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항 택시는 정액제로 파리 북쪽은 55유로, 남쪽은 65유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볼트나 우버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확인해보고 저렴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볼트나 우버를 탑승하실 때는 택시 표지판이 아니라 라이드 앱 픽업 표지판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볼트나 우버를 부르면 내가 부른 택시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피곤하게 느껴져서 바로 정식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비는 딱 정찰제로 65유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파리 여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가족 스냅 사진 촬영을 예약해놔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생강과 루브르 박물관 구경하면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풍경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파리에 왔다는 사실을 만끽하면서 지하철역으로 갔는데요. 파리에서 교통권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이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설치하고 메트로 티켓이나 버스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아이폰에서는 티켓을 구매하고 아이폰을 태깅 기계에 가져다 대면 인식이 잘 돼서 사용되었다는 알림이 바로 뜹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4명 중에 2명이 아이폰, 2명이 안드로이드였는데 안드로이드는 둘 다 안 돼서 지하철역 머신을 이용해서 나비고 이지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펠탑 뷰 명당인 비르하켐 다리로 가서 이렇게 가족 스냅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 일이 많지도 않고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전문가가 찍어주는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에펠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샹드 마르스 광장을 지나서 에펠탑 뷰포인트 중 하나인 꽃집 거리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고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는 앵발리드로 향했습니다. 뮤지엄 패스 2일권을 여기서 게시해줬고요. 뮤지엄 패스는 미리 한국에서 구매해서 인천공항에서 픽업해 갔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미리 12시에 예약을 해놔서 생강을 따라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쭉 걸어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생강을 따라 걷는 순간이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화려한 알렉상드르 3세 다리를 지나서 생강을 따라 걸으며 튠르리 정원을 지나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이 필수인데요. 루브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약 48만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소장품의 약 7% 정도인 3만 5천 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3만
35,000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모든 작품을 한 점당 30초씩만 관람한다고 해도 전시 작품 모두를 보는데 약 12일이 걸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루브르에 방문하기 전에 꼭 사전에 어떤 작품을 보고 싶은지, 그 작품들은 어떤 전시실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를 조사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무려 1607년에 건설되었다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퐁네프 다리를 건너서 시대섬으로 갔습니다. 시대섬에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샤펠 성당이 있어서 꼭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은데요. 시대섬에 가게 되면 시대섬 가장 끝에 베르갈랑 광장에서 생강 감성을 느껴보면서 피크닉도 꼭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우선 4시에 예약해둔 생트샤펠 성당으로 갔습니다. 생트샤펠 성당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의 성당으로 불립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화려함과 역사적 의미 때문에 루브르, 노트르담과 함께 파리의 3대 종교 건축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생트샤펠 성당도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하고 루브르 박물관처럼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생트샤펠까지 구경하고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파리에서 제대로 된 첫 식사였는데요. 파리에 갔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할 에스카르고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고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구글맵을 통해서 꼭 사전에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아침부터 베르사유 궁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파리의 10월 초는 벌써부터 해가 늦게 뜨기 시작해서 아침 7시는 돼야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리아를 타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갈 때는 아리알 시에서 내려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또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려서 여유롭게 출발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이렇게 검표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티켓을 사서 탑승했다고 해도 이렇게 검표를 무작위로 해서 내가 산 티켓이 이 노선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벌금을 내게 되니까 꼭 맞는 티켓을 사서 탑승해 주셔야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앞에 도착하면 이렇게 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아침에 들어갈 때 줄이고 다 구경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줄이 길어졌더라고요. 베르사유 궁전은 꼭 아침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르사유 궁전 꿀팁은 방문하시기 전에 와이파이 잘 되는 곳에서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가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오디오 가이드보다는 내용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이것만 듣는 것도 내용이 많아서 꼭 미리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원래 계획은 정원과 트리아논까지 구경하려고 했는데 날씨도 좋지 않고 힘들기도 하고 해서 바로 택시를 타고 몽마르트 언덕으로 이동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도착해서 피자와 파스타로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것만큼 진짜 맛있었습니다. 4명이서 피자 2판이랑 파스타, 와인이랑 맥주 한 잔씩 하고 11만원 정도가 나와서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페니쿨라를 타고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위에 사크레퀘르 대성당 앞에서 파리를 내려다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인증사진만 찍고 바로 다음 장소인 라파에트 백화점 전망대로 갔습니다. 라파에트 백화점 전망대에서는 이렇게 멋진 파리의 뷰를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데요. 오페라 가르니에와 에펠탑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천천히 걸어서 이동했고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약해놨던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도 뮤지엄 패스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미술관이 큰 편이 아니라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예약해주세요. 오랑주리 미술관을 간 이유이기도 한 이 모네의 수련 연작을 직접 감상해봤는데요. 전시관 2개에 이어진 엄청나게 큰 작품을 직접 보니 정말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우동 맛집 사누키야에서 우동과 맥주 한 잔씩 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숙소로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렌트카를 빌려서 몽생미셸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몽생미셸을 가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어에 참가하기, 두 번째는 기차로 자유여행하기, 세 번째는 렌트카로 자유여행을 하는 건데요. 투어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근교까지 모두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루에 이동만 7에서 8시간을 해야 하는 강행군이라서 제외했고 기차로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고려해봤는데 오고 가는 길에 지베른이나 옹플레르, 에트르타 같은 근교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서 렌트카 여행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 투어는 1인당 약 17만원에서 20만원, 기차로 이동하면 주말에 직행 노선을 기준으로 1인당 편도 요금이 약 30에서 50유로, 왕복으로 하면
하면 대략 1인당 1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렌트카를 64만 원 정도에 대여했고 한 번 주유해서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비가 5만 7천 원 정도, 주차비가 3만 9천 원 정도여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교통비만 98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파리 숙소에서 짐을 싣고 출발해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네의 집 주변에 주차장은 잘 되어 있어서 넓은 주차장 중 하나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입장권은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해놓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박물관처럼 꾸며진 모네의 집과 정말 아름다운 물의 정원을 살펴보면서 어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봤던 모네의 수련 연작이 이런 환경에서 탄생했구나 하고 상상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엄청 비가 오다가 운이 좋게도 저희가 모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쳐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옹플레르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베르니에서 옹플레르까지는 다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옹플레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네와 같은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 날씨가 흐렸는데도 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유명한지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아기자기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옹플레르의 항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신선한 굴이랑 화이트 와인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정말 신선한 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생선 요리랑 홍합 요리도 시켜서 함께 먹었는데 양이 많지는 않지만 꽤 맛있는 편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걸어서 옹플레르를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고 드디어 몽실미셸로 출발했습니다. 옹플레르에서 몽실미셸까지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요. 긴 여행이긴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노르망디스러운 멋진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소나 말들, 양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비현실적이고 이국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풍경을 한 번쯤 보기 위해서라도 몽실미셸에 올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몽실미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하고 짐을 풀고 멀리 보이는 몽실미셸 수도원을 보러 바로 나가봤는데요. 이날 강풍주의보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비바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이 바닷가고 바람을 막아줄 어떤 구조물이나 지형도 없어서 바람이 셀 거라고는 알았지만 정말 몰아치는 비바람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고 심지어는 비를 막던 우산까지 부셔져 버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몽실미셸 수도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드디어 몽실미셸 수도원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몽실미셸 섬 안에는 몽실미셸 수도원과 호텔이 있는 지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운영 중이라서 이 셔틀버스를 타고 수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날도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는데요. 비가 오다가 그쳐서인지 저희가 몽실미셸 수도원 앞에 내렸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몽실미셸 섬 안으로 들어가면 돌로 된 성벽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 거센 바람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옛날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간판을 만들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느낌 있는 골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마을을 구경하며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몽실미셸 수도원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시간대까지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치고 도착했지만 이날 수도원 안 행사가 있어서 관람객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지만 발걸음을 돌려서 마을을 좀 더 감상하고 내려왔습니다. 몽실미셸에 가면 바닷물에 소금기를 듬뿍 머금은 잔디를 먹고 오동통하게 자란 양고기를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양갈비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요.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꼭 먹어봐야 한다는 양고기를 먹어봤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다시 파리로 돌아갑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얀 석회암 절벽이 코끼리 모양인 것으로 유명한 에트르타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몽실미셸에서 에트르타까지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꽤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는 길에도 노르망디의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에트르타에 도착해서는 유명하다는 크레페 집에서 당 충전을 하고 코끼리 절벽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서 가만히 서서 구경하기에도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이 이곳에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러 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트르타까지 구경하고 다음날 영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고 공항에서 렌트카를 반납하며 4박 5일간의 프랑스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4박 5일 총 비용은 숙소 169만원, 식비 136만원, 교통비 118만원, 기념품 23만원, 기타가 6만원으로 4인 기준 총 453만원이 들었습니다. 파리와 노르망디 지역을 4박 5일 정도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고 나서 에든버러와 런던을 여행했던 일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